저희도 지금 한창 불타는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그 어느 때보다 불타는 청년기를 보내신 걸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때하고는 지금은 세태가 많이 다르죠. 우리 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고 팍팍하던 시절이야. 내가 대학 다니던 시절은 사실 머리 깎을 돈이 없어가지고 이발비가 없어가지고 봄 되면 개학 전에 이발소 가서 머리를 빡빡 밀어요. 그리고 가을쯤 되면 또 한 번 밀어요. 그때는 장발 단속도 하던 때야. 장발이 이제 어느 정도 길면 뒤에서 가이드 하던 박정희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봄 되면 개학 전에 머리를 한번 깎고 그냥 놔뒀다가 가을 되면 또 한 번 깎고 1년에 머리 2번 깎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는 거는 유일한 거는 가정교사뿐이었어.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고 부모님들한테 기대지 않고 학교 다니려면 일주일 내내 그 저녁에는 가정교사하러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고,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그때는 공부밖에 할 일이 없었으니까 그거라도 잘해야지 판사, 검사, 교사, 뭐 안 그러면 재벌 기업, 그런 시절이야. 그런 시절이고, 우리가 대학 졸업할 당시에는 대기업에 한두 군데만 합격하는 게 아니고 7, 8군데 합격해요. 그 당시에는 막 대한민국이 팽창하던 시기야. 팽창하던 시기니까 취직이라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던 시절이야. 한 7, 8년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마음 드는 데 가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게 이제 팽창을 멈춘 시점이야. 선진국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경제 성장이 훨씬 둔화가 돼요. 우리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젊은 시절은 1년에 10% 이상씩 막 성장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1, 2%까지 성장 안 하거든. 그 당시에는 1% 성장을 하면 새로운 자리가 30만 개가 막 생기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1% 성장하면 7, 8만 개 일자리도 안 생겨요. 그거는 기계화 시대가 됐고 전자화 시대가 됐고 인공지능 시대가 됐고 이래갖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1%가 된다고 하고 2%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7, 8만 개 이상이 새롭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1년에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그걸 어떻게 수용하겠어요? 수용 자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청년 정책이 어떻고 청년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그게 이제 어느 정권마다 고민이지. 근데 옛날하고 달리 시대가 좋아진 거는, 옛날에 우리가 대학 다니는 청년 시절에는 대한민국에서 1등을 해본들 세계 100등이 안 돼. 세계 100등이 안 된다고.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1등이 세계 1등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시대가 확 달라졌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발명한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지금은 청년들한테 우리가 다닐 때보다 기회가 훨씬 많은 세상이 됐고, 또 도약할 수 있는 세상이 됐지. BTS 같은 경우 한번 보라고. 그 원래 뜨기는 한국에서 뜬 거 아닙니다. 미국에서 뜬 거예요. 미국에서 떠서 한국으로 전이가 된 거지. 우리나라 이미자 선생이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어도 세계의 이미자라는 말은 못 듣잖아.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옛날처럼
고정적인 인식으로 어느 취업 자리를 간다, 무슨 자리를 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집착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세계 1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가 다양하게 열려 있고 할 일이 훨씬 많은 시대가 됐지. 우리가 다니던 시대는 궁핍의 시대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시대는 풍요의 시대예요. 그래서 청년정책이라는 것도 그래요. 역대 정권마다 청년들 동원해갖고 청년정책 운운하고 있지만은 난 그렇게 해서 청년정책이 나오냐. 청년들을 자유스럽게 해줘야 돼. 기존의 기성세대가 가진 그런 사고의 틀 속에서 청년을 묶어 놓으려고 하면 안 돼. 자유스럽게 생각하고 자유스럽게 살고 거기에 무슨 제약을 가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지 인생 지가 책임지는 시대가 됐으니까. 옛날에는 자기 인생을 부모가 책임지는 시대가 됐는데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시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청년시대 보낼 때보다 훨씬 기회도 많고 자유스럽고 좋은 세상이 됐지. 여러분 혼자 뭐 골방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토닥거리고 그렇게 살면 폐쇄공포증에 걸려. 청년들 시대에 요즘 청년 정책이라는 거는 기성세대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자기들의 틀 속에 가두지 마라. 자기 책임으로 자기 인생 사는 사람들인데 그건 뭐 하려고 기존의 틀 속에 가둬가지고 기존의 가치관으로 청년들을 재단을 하냐. 자유스럽게 살고 자유스럽게 생각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나오고 또 새로운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일단 뭐라도 해봐야겠네요. 각자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세상이에요. 각자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세상이에요. 눈치 보지 마시고 각자 하고 싶은 말씀 하시죠.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려면 자유스러운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의 어떤 교육 방식이나 교육 제도 자체가 자유스러운 생각을 못 가지게 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제도에 얽매이지 마라. 제도가 그렇게 하든 말든 다 같이 나와. 그 제도를 갖다가 그걸 뭐 100여 년 된 교육 제도를 새로 바꾼다? 그거는 청년들이 할 일이 아니야. 제도가 어떻게 되든 말건 자기 주관대로 사는 세상이야. 교육 제도가 잘못됐다 그래 생각하지 마요. 그 제도 속에서 새로운 세상이 또 나오는 거야. 그냥 얘기 듣다 보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요즘 생각이 드는 게 꼰대 같지 않은 어른이 되려면 진짜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 말씀하시는 게 꼰대 같지 않은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을 다 해주시는 것 같아서 꼰대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내가 가진 가치관을 내 후배나 내 자식들이나 거기에 강요를 하지 마라 말이에요. 나는 내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내 아들 둘이가 어릴 때부터 말 배울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로 지냅니다. 내 아들들이 고민이 있으면 엄마하고 상담 안 해요. 아버지하고 해요. 친구처럼 지내요. 자기들 고민이 있으면. 그리고 요즘도 하루에 한 번씩 둘 다 결혼했어요. 우리는 결혼할 때 자기들끼리 나가서 데리고 갔어. 자기가 꼭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할 때 우리는 집안에서 반대한 일이 없어요. 상대방 집안 안 봅니다. 본인이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인데 그건 뭐 하려고 부모가 그걸 관여를 합니까? 자기가 데려와서 이 여자하고 같이 살겠다고 그럴 때 흔쾌히 네가 판단했으면 존중한다. 심지어 강남에 가면 그 뚜쟁이들이 있어. 뚜쟁이들이 있는데 우리 둘째는
어느 재벌가 손녀하고 그 미팅 소개팅. 하러 갔다 와서 예. 그날 밤에 와서 하는 말이 저런 여자 데리고 살면 나는 평생 공주 모시고 살아야 된다. 현명하시. 내가 그런 짓은 못한다. 자기가 잘나쁘더라고. 안 아까우셨어요? 자기가 잘나쁘. 아까우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린 사돈집이 아주 평범한. 그래서 결국 자기 책임의 원칙이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부모한테 책임 돌리면 안 돼요. 부모한테 원망하면 안 되고 나는 왜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하고 살아도 안 돼. 나는 단 한 번도 평생 살면서 우리 집에 부모님은 우리 아버님은 무학입니다. 어머님은 문맹입니다. 그걸 몰라요. 한 번도 나는 우리 부모 원망해 본 일이 없어. 그리고 내가 대학 때도 고학을 해서 다녔고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제로입니다. 우리는 돈 자체가 없었으니까 집을 가져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옛날에는 전셋집이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게 우리가 대학 다닐 당시는 달셋집이지. 달셋집이고 전셋집이 아니고 달세를 1년에 성급으로 줘야 돼. 12달치를 한 번에 줘야 돼. 그런 시대였어. 전세라는 게 없던 시대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든다고 부모 원망하면 안 돼요. 나는 평생을 우리 부모님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살았어. 단 한 번도 원망해 본 일 없어. 그러니까 내 부모가 못나서 내가 힘들게 산다. 그 생각하면 진짜 나쁜 놈이야. 그 낙동강에가 빠져 죽어야 돼. 천인공노할. 시장님, 아까 시장님께서 그 제도에 얽매이지 말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또 제도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좀 측면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런 맥락에서 또 뭐 여러 가지가 뭐 이렇게 제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는 저는 교통 인프라도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측면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또 시장님께서 또 대구와 또 이렇게 광주를 잇는 달빛 고도를 또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 뭐 내가 민주당하고도 친해요. 오늘 이야기도 듣고 가셨. 아니 나는 그렇게 있으면서 민주당하고 우리 싸우기는 싸워도 낮에 싸우고 밤에 술 마시면서. 만나서 풀고 이래야지. 옛날에는 그랬거든. 옛날에는 우리가 그 원내대표하고 당대표하고 이럴 때 민주당하고 낮에는 국회에서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저녁 때는 또 만나가지고 여의도 그 앞에 포장마차 가가지고 밤늦게 소주 마시면서 서로 풀고 조직이라는 게 최소한의 위계 질서가 있거든. 그리고 조직이 유지되려고 하면 그게 위계 질서가 최소한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윗사람을 갖다가 깔보고 덤비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서로 존중해야지. 그 요즘 약간 그 국회도 판이 좀 바뀌어야 된다. 젊은 사람들도 정치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참 나는 유럽이나 영국 가면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 지역에서 지방자치훈련이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그 보통 30세 이상 겪어야 하는 그런 정치 시스템을 딱 우리나라보다 절반 이상의 나이에 겪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역량을 갖추려면 유럽이나 저런 나라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 교육을 받아요. 응? 그리고 지방자치의 풀뿌리부터 전부 경험을 하면서
민주적인 소양을 어릴 때부터 다 갖춰가지고 20대 중후반에 의회로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가 20대 중후반이라면 우리나라는 40대 중후반에 해당하는 그런 역량을 얘들은 20대 중후반에 갖춰요. 그 말씀하신 역량이 아까 말씀하셨던 공부를 해. 공부. 뭘 하더라도 청년 시절에 책을 많이 읽어야지. 여러분들 졸업하고 난 뒤에 내가 검사로 인관되고 난 뒤에 인관되기 전에 읽었던 책보다 인관되고 난 뒤에 읽은 책이 훨씬 적어요. 사회에 들어 나와가지고 사회활동을 시작하고 나면 책 볼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나마 검사 시절에는 수사위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한 달에 한 권씩이라도 책이라도 읽었지. 근데 검사 이후에 정치하고 난 뒤에는 워낙 잡일이 많으니까 책 읽은 시간이 없어요. 근데 기본 자질이나 소양은 책에서 나와요. 내가 가끔 대학 특강 가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대학 졸업하면 너희들은 책 볼 시간이 없어진다. 그건 사회에 부딪히면서 몸으로 익히는 것밖에 안 남는다. 그런데 역량을 키우려면 내가 알고자 하는 분야에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을 갖춘 후에 뭔가 하겠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나이를 기준으로 내가 요즘은 거꾸로 나이를 기준으로 대접받아야 하는 풍토가 이상하게 생기는 바람에 더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책을 많이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그 청년들에게 이건 읽어봐라. 오, 추천해줄 만한 책 추천도서. 하나. 나는 그런 거 제안 안 해. 자기가 알고 싶은 분야의 책을 내가 만약 뭐 블랙체인인가? 블록체인을 네. 하고 싶다. 그 책을 꼭 막 읽어보고 해보고. 또 그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그 다음 내가 뭐 앉아서 메타버스를 또 알고 싶다. 메타버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읽어보고 그리고 앉아서 그 자기가 관심 갖는 분야에 그게 전공서적을 가지고 밤을 새고 읽어봐도 좋고 그리고 인문학에 관심 가지면 뭐 소설책도 읽어보고 나는 여태 읽어본 책 중에서 제일 재미있게 읽어본 거는 이병주 선생의 지리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병주 선생의 지리산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그게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는 소설책인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한국에 어떻게 좌익, 우익이 갈라졌는가. 한국의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는 그 책만큼 좋은 책이 없어요. 젊은 시절에 열심히 그게 나이 들면 그게 재산이 된다고. 대구시장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훨씬 편하지. 내가 2년 전에 대선 경선 때 딱 치고 난 뒤에 대구시장 내려가려고 격이 안 맞다는 거 아니야. 격이 안 맞다. 근데 대구시 내려와 보니까 얼마나 편해. 나 2년 뒤 되면 지금 이래 시끄럽고 사람이 레인족 소리 나오고. 난 그래 예측을 했으니까 이때는 뻘밭에서 발 빼야 된다. 내년 총선 지난 후에 다시 밭이 조성되면 그때 시작하면 되는 거고 국회 의석원들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대구시로 대구시라고 내려와 버렸지. 너희끼리 싸워봐라.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보자 약간. 나는 비교적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진짜 꼰대 같은 이야기가 되지만 독이 되던데. 요즘은 순정의 시대가 아니야. 낭만이 없습니다. 낭만도 시도는 없고 안 해요. 잔소리 들은 적. 우리가 대학 다니는 시절에는 연애 한 번 하면 그게 곧 이제 인생이 끝까지 가는 거야.
요즘처럼 뭐 한 달 만나다가 차쁘고 뭐 그런 그냥 반성하세요. 한번 만나서는 그 인생 끝이야 꺼서 그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순정이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세상이 상망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상망해지는 좀 의리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거예요. 의리가 아니고 계산을 좀 많이 그러니까 너무 정물적인 시대가 돼버렸지. 저는 사실 대구 청년으로 있으면서 가장 좋은 점이요. 시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대구가 많이 알려졌어요. 시장님께서 계시다는 사실 하나. 대구 제가 이제 다른 지역 가서 이야기하면서 대구 사람이라면은 홍 시장님. 홍준표 시장님 계시는 거 아닌데 그게 이제 중앙정부가 대구시를 깔보지를 않아요. 맞습니다. 대통령실이나 행정각부에서 옛날에는 대구시에 국장이 올라가면 서울의 사무관도 안 만나줬어. 그렇게 너무했다. 근데 요즘은 대구시 국장이 올라오면 서울의 국장이 내려와. 중앙부처에. 그러니까 그건 시도의 위상이야. 시도의 위상이야. 그 요즘은 중앙부처의 장관도 대구시장 말을 잘 들어요. 어느 부처일까요? 옛날에는 중앙부처의 장관을 대구시장 이거는 만나주질 않았어. 그걸 뭐 17개 광역단체장이 있는데 그거 누가 만나주냐? 근데 요즘은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가면 일할만 하지. 중앙부처에서 잘 대해주고 또 무시 안 하고 존중해주고 또 협력 잘해주니까 내 있을 때까지는 그럴 거야. 대구가 이제 이게 원래 섬유도시였거든. 대구가 섬유로 대한민국 경공업 시대의 섬유로 대구가 이게 이제 대도시가 된 거야. 대구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섬유 공장이 이제 대구가 대한민국의 섬유 시대에서는 대구가 중심이었어. 근데 30년 전부터 섬유가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대구의 산업 구조를 못 바꿨어. 거기에 의존하다가 지금 이제 GRDP가 전국의 꼴찌가 됐고 있는. 그래서 작년부터 대구 전체 산업 구조를 다 바꿉니다. 거기에 5대 신산업, 거기다가 이제 UAM, 도심 항공 교통까지 전부 합쳐서 신산업 구조로 다 바꿔 나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저게 이제 어느 정도 앞으로 한 2년 반 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거예요. 정착이 되면 대구 산업 구조가 이제 다 바뀌면서 첨단 산업 구조로 바뀌면서 대구에 있는 그 학생들이 굳이 서울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는 거지. 대구에서 대학 졸업하고 80%가 서울로 가요.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 애들도 성공하기 어려운데 대구에서 올라가서 그게 성공하기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업 구조를 재편을 하면서 신산업이 발달을 하게 되면 아주 그 청년들이 고품질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 그걸 지금 이제 기초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마 2년 반 쭉 하면 기초가 거의 닦여질 거예요. 그래 되면 대구에 있는 애들이 서울로 올라가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근데 딴 데는 내가 모르겠고 우선은 내가 맡은 분야는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 안에 대구로 이사를 좀 오히려 서울에서 대구로 오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공항이거든. 공항이 저게 이제 유럽 미주까지 갈 수 있는 공항을 이제 하나 만들어내면 거기에 공항 주변에 첨단 산업단지가 생깁니다. 첨단 산업단지가 공항 주변에 수천
천만 평이 생기는 거죠. 그래 되면 대구 경북에 거대 경제권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의료시설, 문화시설, 그리고 교육시설까지 합치게 되면 후방에도 거대 경제권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항 건설에 집중하는 거예요. 공항까지 하시려면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공항까지 하시려면 한 번 더 시작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는 나이가 있어. 더 큰 거를 그래도 시장님께서 좀 더 해주셔야 그 공항이 빨리 되는데 2년 반만 하면 따로 착공하면 일찍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딱 갖춰놓고 나가버리면 누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그래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결정할 일이 없고 집행만 하면 되는 시대. 시장님 좀 계실 때 집행도 빨리 의성군에서 왔습니다. 의성군에. 제가 의성에서 와서 좀 도움을 좀 덕 좀 받으려고 거성하고 군위하고 그 다음에 안동 남부하고 그쪽은 앞으로 10년 보고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해요. 만들게 되면 서울 갈 필요가 없지. 거기에 공항도시가 생길 거예요. 지난번에 어성군수가 한번 예를 매길래 아니, 제가 먹인 거 아니랐어요. 군위 어성 지역에 1000만 평 이상 첨단 산업 단지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 단지에 삼성타운에 그 사이 한 200만 평, 300만 평을 아예 기업에 단지 조성을 안 하고 줘버리는 거야. 원형지를. 기업인이 와서 저가 단지 조성하고 저가 거기에 이제 공장 짓고 시설 다 짓고 하도록. 기존에는 그게 단지를 다 조성을 해가지고 이래 기업한테 주면 기업이 거의 비싼 가격에 사거든. 그래 하면 기업들이 싫어한다고 그러지 말고 이만큼 200만 평 줄게. 원행지 거래를 해버리고 너가 와서 건설하고 거기 공장 짓고 해라. 근데 아직은 대한민국에서는 한 번도 그래 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런 형식으로 단지 개발해버려요. 그럼 기업은 좋지. 기업한테 뻘밭 들어갔다가 한 100만 평을 줘버린 거예요. 이거 전부 정지 작업해갖고 너가 100년 써라. 100년에 1달러만 내라. 그럼 기업들이 와서 신나가지고 저가 알아서 다 개발하지. 그런 식으로 파격적인 개발 방식을 도입 안 하고는 새방강은 50년이 가도 개발이 안 돼요. 대한민국을 개발하는데도 개발 방식을 바꿔야 돼. 개발 방식을 지금 뭐 LH 통해 가지고 그 대지 다지고 그거 다 해가지고 저끼리 이익 난가먹고 다 난가먹고 기업들 들어오라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왜 들어가냐? 그래 주면 안 되지.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돈 보고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이익이 남지 않는데 기업이 어떻게 와요? 밖에 나가면 왜 홍준표가 왔는데 대기업 유치가 안 되노? 대기업이 내보고 와요? 그거 아니에요. 너가 여기 와서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고 돈이 폭발적으로 벌린다고 판단이 될 때 내려오는 거야. 근데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런 여건 만드셔서 이제 삼성 내려오겠네요. 삼성이 우선 대구에 떠난 지가 한 30년 됐죠. 떠난 지가 30년 됐는데 이번에 이제 공항 건설에 건설 부분도 들어오고 금융, 삼성전자도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삼성그룹 차원에서 공항 건설에 같이 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 편해진 거지.
삼성에 이제 내가 이재용한테 한 1년 반을 좀 요청을 했지. 거기도 약간 1년 반 동안 하고 싶은 거 해봐라 이런 느낌이나요? 아니지, 1년 반 동안 저 삼성에서 도와주는. 고심 끝에 신호환군 사업에 참여하기로 내려오니까 이제 그게 시작이지 뭐. 큰 변화가 진짜 있겠네요. 이제 여러분들 막 잘하세요.